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3.1절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구국기도회가 있었죠. 이 자리에 이스라엘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한 시오니스트들은 무신론자에 구국기도회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사회주의적 국가를 목표로 했었죠. 더구나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에선 랍비들이 성탄절 트리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기를 흔드는 건 거의 반기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날 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은 지난 98년 대선에서 공안정국 만들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했던 안기부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죠. 공산당 귀신을 물리치라고 기도한 그날 주간단체 대표가 바로 그 공산당과 거래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진이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원조 레닌 집권 100주년 행사를 올해 아주 성대하게 준비 중인 러시아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가 이 친박 집회에 나와 왜들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우리나라 개신교들 뭐 다는 아닌데요. 그날 대형교회에 신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받은 몇몇 제보에 따르면 그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광화문 친박 집회에 나가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권했고 실제로 이제 버스를 몇십 대씩 대절을 해서 실어 나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도회라고만 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착해서 화를 낸 교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직접 겪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제보 부탁드리고요. 왜 이 대형교회가 이 친박 집회, 친박 단체에 이런 관계를 맺는 걸까요? 네, 저 시사인으로도 그런 제보 왔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또 대거 구국기도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대고 이동했다라는 그 거죠.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몇몇 제가 받은 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십 대씩 그날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납득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랬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단 말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세교 교주였던 사람하고 특수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그 후계자라고도 했었고 그 아버지 박정희 추도 행사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문화선양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여기 회장님이 내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추도위원이거든요. 여기서 작년에 99주년이라고 현충원에서 그 국립현충원에서 그 무속인들 30명하고 구 탄다고 작두 타고 그 행사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될 때. 한참 진행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국면도 있고 해서 결국 물레공원은 박정희 동상이 있죠. 동상이 있죠. 예. 거기에 혁명의 사상이 그 싹튼 곳이라고 동상이 있어요. 혁명의 사상이 싹튼 곳이라고. 거기서 실제로 구슬했어요. 30명이. 아, 작두도 탔나요, 정말? 탔어요. 아,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묻혀서 이제 뉴스가 잘 안 됐는데 2007년 최순실 게이트 한참 터질 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예, 후보 예.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하기 하루 전날에 그때 당선 기원굿 그러니까 2007년 8월 19일이죠. 충남 계룡산 동학산의 오토 캠핑장에서 열렸다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 쪽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워낙 그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죠.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굿당에서 박근혜 당선 기원 작두굿이 열렸다. 이때 또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를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묻혔고. 이 다른 추도식, 다른 박정희 추도식도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그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에서 보면 가장 멀리할 후보, 대통령인데 왜 가까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제보를 주시거나 저희도 전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는요? 네, 지난해 8월 꾸려졌던 윤곽금 팀장의 검찰특별수사팀이요.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압수수색을 할 때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휴대전화, 사무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하겠냐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죠. 이게 재밌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작년 8월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에. 예,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며 압수수색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특별감찰관의 의뢰 민정수석을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의뢰한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렇죠. 기밀 누설했다고 하면서요.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이유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검찰은 그때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휴대전화도 안 했고 사무실도 안 했고 집도 안 했고 어디든지 안 했고. 예, 심지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겁니다. 예. 텅텅 특검도 초반에 그래서 텅텅 비어 있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근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관련 뉴스죠. 네. 이거 외에도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도 통화 여러 번 했다. 이것도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차례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6차례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는 그랬죠. 예, 예. 해명했었거든요. 전화 직접 건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반박하는 보도인 거죠. 예. 기록이 있으니까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했던, 물론 그때 당시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다른 일반적인 의논사를 의논했다고 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검찰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네요. 검찰 개혁 하지 말자고. 예, 김 총장이 우리가 이렇게 통화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 대상이야. 막 이런 얘기.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그런 통화를 했다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해명을 믿어달라고 항상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검찰총장과 그 정도 했으면 그 밑에 담당자들하고 얼마 많이 했겠어요. 네,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겨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요.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넘게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1000차례. 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10통 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깨어있는 동안 밥 먹고 잠시 다른 일 하는 거 빼고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건 상사병 상태거든요, 이거는. 하루 1시간씩 매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이 통계치를 따르면 휴일도 없이 계속 했다. 예,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이럴 때 막 시상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기록을 깨는 겁니다. 6개월 동안 570통이었는데요. 여기는 3개월 동안 1000통입니다. 총장님하고는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시상이 떠올랐나 보죠. 예, 문구를 다듬고 그랬을지 않았을까. 이게 게이트 초반부터 본인이 관둘 때까지 10월 20며칠인가 관뒀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네, 그때까지 1000통 해달라고 1000통 이상. 야, 대단하네요. 네, 우 전 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합쳐서이긴 한데요. 네. 우 전 수석 쪽입니다.
사랑도 병인양 하여 수준인데. 자,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이 지금 다시 돌려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한테도요, 당시 2014년에 검찰총장이 해경수사 담당했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 걸어서 수사팀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총장이겠네요? 예, 김진태 전 총장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가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세월호 때도 그랬다. 예. 네, 심지어 총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 초반에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수사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경 1, 2, 3정 있죠. 그 네네. 탈출하는 방송을 안 했던 걸로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 예, 현장 구조 책임자였죠. 네, 김경일 경정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김경일 경정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이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 치려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구속영장 치지 말라고 했다. 예, 또는 민정수석실에서요. 압력을 네. 넣었다라는 거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등등의 보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지검장에게. 예, 각각 총장은 지검장한테 전화하고 민정수석은 팀장한테 전화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장은 아예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네, 수사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방해한 겁니다.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해경을 수사하면 그게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그런 인식이 퍼질까봐 아예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과연 현 검찰이 특검이 아니라 이 게이트를 수사하면 제대로 하겠느냐는 걱정과 연결된 거죠, 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사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그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주민 소환하겠다라고 맞대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이 아니라 이제 광화문에서 치고 있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고 그 유가족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고 이거 정부가 나서서 해준 거예요 그때. 네, 게다가 그분들은 내란이나 피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잖아요. 서울광장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권력 그러니까 청원경찰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걸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강목으로 쫓아낸다니까요. 네, 박 시장도 오랜 기간 참았다라고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 텐트를 철거를 하는데 불법이니까 이제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네,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나오면 배가 출출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노점상 분들한테 뭘 사 먹잖아요. 네, 그렇죠. 오뎅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네. 겨우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출하니까 사 먹는데 이 관련해서 뉴스 하나 있죠. 그거 좀 전해주세요 일단. 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3.1 집회에 나왔던 친박단체가 광화문에 있는 CU 같은 편의점도 이용하지 말고 포장마차도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손님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재밌어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데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운영 자금으로 촛불 자금이 된다라는 거고요. CU는 통진당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또 던킨도너츠는 스스로 촛불 좌파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카카오톡을 돌린다고 다 하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돌렸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뻔했어. 아니 대기업이 무슨 통진당도 해산됐는데 거기다 자금을 대고 촛불 좌파고 외국 기업이거든요. 던킨도너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딸려 있죠. 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마 부대 푸드트럭 대신에 이용하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부대 푸드트럭에는요, 어묵꼬치가 한 개에 3,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광화문 일대에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라고 이 보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부대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가서 먹으라고 그 논리를 세울 게 특별히 없으니까 왜냐면 더 훨씬 비싸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던키도너츠가 또 거기 있단 말이죠. 거기다 자파들이고 촛불이고 뭐 통진당이고 막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가짜뉴스처럼 그걸 믿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항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용하는 손님들한테도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통진당에 돈을 보내냐고 막 항의한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장사를 하고 싶으면 이거 와서 엄마 부대에서 하니까 이용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자, 3,000원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애국세라고. 그건 기사에 없던데 저 좀 찾아봤거든요. 애국세래요, 애국세. 그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만들을 유포하고 있으니까 이건 CU나 던킨도너츠에서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예. 예,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도 단순히 잘못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경제적 이권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목적으로. 네네. 재질이 나쁜 거예요. 자, 참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도 장사를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TV조선 보도인데요. 장시호 씨 발언으로서 보도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밤새도록 검토할 때가 많아서 실시간이 없었다라는 토로를 했다라는 건데요. 장 씨에 따라 최순실 씨는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모든 문건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요, 2-3시간밖에 못 잤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정을 운영한 게 맞아요, 본인이. 네.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는 게 직접 어딘가 옆에서 본 예. 장시호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예. 국정농단을 불철주야한 건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에너지면? 네, 2-3시간밖에 못 자고 링거까지 네. 맞고. 다만 이제 국정을 돌봤다기보다는 국정 속에 있는 이권을 돌보느라고 네, 쉴 시간이 없었겠죠.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은 국정을 돌보느라 쉴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다. 예.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상.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도 쉬운 표현만 조언 들었지 문건 준 적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반대되는 증언이 되게 많죠. 사태 초기 미르의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가 네네. 이 얘기하고 딱 1차 했었죠. 예. 그때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서가 나왔고 그거를 자신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네. 체크하고 검토하고 했다.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나왔던 이야기 중 일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그걸 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자, 뉴스를 하나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이 읽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원래 개헌 이슈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구상의 핵심 레파토리였어요. 개헌을 고리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건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문재인 이렇게 제외하고 가운데서 모이자. 이게 원래 제3지대고 거기가 그 고리가 개헌이었거든요. 근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민주당 제 모든 세력을 개헌으로 묶는 걸로 전선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친문 제외해서 친문만 제외하는 것으로 전선을 바꾸는 중이에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개헌. 원래는 이 개헌은 소위 3지대 아까 말했던 양쪽 빼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이유는 간단해요. 그쪽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탄핵이 기각되고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의 시나리오를 따지자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참여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 이렇게 개헌 전선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워낙 강하니까 민주당 후보 대 나머지 전체의 전선을 만들려고 거기 그 흐름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민주당 제외하고 또 개헌선이 200석이거든요. 네, 그렇죠. 200석이 안 돼요. 20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 내에 소위 비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200석이 넘어가는데 이 비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김종인 전 대표 역할론이 거론되는 거죠. 왜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한 지도 오래됐고 세력도 없고 스스로는 국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당선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선출직으로 다 비례였지. 근데 그분이 왜 자꾸 거론되느냐. 이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개헌선에 도달하는 그 나머지 부족분을 민주당 내에서 비문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구심점을 할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가 아니겠는가. 근데 또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세력을 대표할 대선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전 시장도 전 시장이래. 죄송합니다. 네, 현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 하도 전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요새 이재명 시장도 이렇게 관심을 뒀다가 지지율 떨어지자 반기문 전 총장한테 관심 옮겨갔다가 또 사퇴하자 최근엔 안희정 도지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안희정 도지사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탈당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본인이 직접 그 개헌 세력의 후보로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읽으려면 그런 구도를 머릿속에 넣고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의 중심으로 어떤 할까 하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시면 뉴스가 좀 잘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 전 대표가 저희와 인터뷰 중에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정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사퇴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그 결정문에 박근혜가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라든지 폭정이라든지 불법한 것들을 다 기록할 건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게 되거든요. 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사퇴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엮였다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퇴의 걸림돌이었던 수사 문제도 예.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특검에서 수사 충분히 했다. 뭐 더 필요하느냐. 예.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이 수사를 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퇴해야 될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사퇴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만 따지자면, 네. 그런 조건들만 따지자면 사퇴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 되었다, 이제는. 그렇죠. 예. 그것이 곧 사퇴로 이어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은 이제 예.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보시는 거군요. 예. 사실 사퇴하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 일부에서는 피청구인이 없어졌으니까 사퇴를 했으니까 각하해를 해야 된다. 예. 여태까지 탄핵 심판했던 거 다 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 우리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법에서는 탄핵 소추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직원을 임명권자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고요. 예. 끝까지 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서도 이제 피청구인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파면이 되더라도 각하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심판 절차를 접지 말고 끝까지 가서 기각 결정을 하라고 못 박아뒀거든요.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그 법 제도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제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서 헌법재판소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자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사퇴하든 안 하든 지금 했던 그 심판 절차를 계속 유지해서 이미 이제 사실 그 변론이 다 종결이 되었고 평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우리 그 정치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 잘못된 관행에 결정적인 그런 헌법적인 그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대통령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아둘 필요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외국의 경우에도 사퇴를 하더라도 끝까지 그 탄핵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브라질이 뭐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초대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 소추되니까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판결 그 탄핵 심판 절차를 유지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해서 향후 8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아하.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동안 공직에 취임을 못하는데요. 예. 이런 그 잘못된 그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실태를 내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퇴는 개인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이 정한 대로 끝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에 달려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을 담아내서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제기한 문제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유든 혹은 뭐 다른 전략적 이유든 간에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가 워낙 지금 그 시끄럽고 그리고 이제 친박 집회도 과격해진 양상이다 보니 부담을 느껴서 각하를 했다 만약에.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말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사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사퇴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퇴하시오도 없고 게다가 사퇴서를 누군가에 제출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굳이 말로 나는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퇴하지 않아. 번복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블랙홀이 생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죠. 사실 뭐 그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네. 그 대통령이 사퇴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사퇴했으니까 공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문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 문서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가 뭐 신문기사나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사퇴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한데 그 사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절차적으로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서요. 예, 국회법에서는 그 임용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 사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되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서를 보내줄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게 그 황교안 총리도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국회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우리 법 제도의 큰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다른 경우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사퇴한다고 밝히고 사직원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직원 수리를 공포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절차가 있고요. 예.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직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사직 통보서를 보낸다.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사직원을 절대 수리하지 말아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으로는 그 사직했다는 걸 확인해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에 기해서 뭐 각하할 건지 기각할 건지 인용을 할 건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사퇴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네, 예.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져서 이게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사실 좀 있네요.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든 안 하든 헌법재판소는 지금 수준대로 그대로 가서 뭐 조만간 그 탄핵 결정을 내리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용 결정이 난다든가 하면 모든 결론은 깔끔하게 나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없어지니까 각하를 한다든가 정치적 부담이 생겨서 이럴 경우는 그런 말씀하신 그 구멍과 함께 결합해서 그 다음 진행할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볼래 하고 자기의 의사를 그 반복 건의하는 경우에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리에서 이제 그 친박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참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마지못해 국민들이 원하니까 마지못해 지금도 당장 국민들이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청와대도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웃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가 해왔던 선택들을 보면. 사실 뭐 그 경우에는 이제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그 재심 절차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재심 절차. 예. 자, 거기까지 오늘은 가지 말죠. 어쨌든 그럴 경우에 상당한 절차적 혼란이 생기고 이걸 해결할 방안은 지금의 법적 절차로는 없다. 예. 이거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미 그 사퇴를 하기 위한 그 적기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이미 실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다 끝났고요. 지금 예. 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든 않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본안 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각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이런 전망을 내놓으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라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재판관들 이름을 다 결정문에 쓰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까지 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누가 뭐라고 결론 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아예 8대0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을 예측을 할 때 재판관의 그 정치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실제 판결문이 그렇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결정문들이.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관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워낙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지향점이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친소관계를 이유로 해서 판결에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야 한다고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예. 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제 재판관에 대한 저희 뭐 신뢰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어떤 결정, 이런 중대한 결정이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나뉘게 되면은 이 소수 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 하나, 문구 하나, 구절 하나를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실 뭐 거의 거의 뭐 이유 없이 그러니까 광신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은 바로 그런 소수 의견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침소봉대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부터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론이 분열되고 뭐 국론 분열이랑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사회가 앞으로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의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런데 모든 능력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속인을 빌미 삼아가지고 뭐 터집을 잡고 불만을 제기하고 분열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개인적 진소관계를 잠시 접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특검 연장이 무산된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최순실 수사가 검찰 손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회 법사위 소속의 그리고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제 넘겨받았네요. 다시 특검으로부터. 특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제대로 할 거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라든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간부들과의 뭐 1000여 통이 넘는 통화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서 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오면서 크게 세 줄기 수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관련 수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세 부분이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들은 검찰 내에서도 이미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민적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바로 검찰에 대한 수사와 지금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우병우 수석 당시에 임명된 고위 간부들이 지금 다 남아 있는 상태고 특히나 그 정용인의 문건에 대한 수사, 세월호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바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동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여망,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 가장 큰 여망, 그것이 가장 큰 동인이고요. 일단은 대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검찰 개혁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으로부터 더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지금 정권도 이양기이고 그리고 공수처 문제라든가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통화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뭐 통상적인 업무적인 대화였다고 하고 1000여 통이 넘는 통화에 대해서도 게이트 이후입니다. 게이트 이후에 1000여 통이 넘는 민정수석실과의 통화도 일상적인 통화였다고 하는데
검찰 출신으로서 이게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보면은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는 원래 대검에서 법무부로 가고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기본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예. 법무부입니다. 네. 원래 대검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찰청은 그 카운터 파트너 원래의 의미의 카운터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전수석 스스로도 지난 10일 청문회에 출석해서 법무부하고는 통화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과 직접 통화한 것은 정상적인 보고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과 또 통화를 했고 예. 또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과 통화한 것이 나온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천통입니다. 그냥 통화한 게 안태근 아니라. 건 법무부 국장이죠. 안태근 법무부 네네. 국장하고 천여통. 예. 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청와대 이렇게 민정수석 통화한 거는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통화 시간을 보니까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사실 저희 인터뷰도 15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요. 많은 시간 동안에 일상적인 업무 보고만 했다. 일상적인 업무 관련 얘기만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루 10통씩 1000통을 석 달 동안 그렇게 길게 하려면 이건 차기는 사야 되거든요. 최근 그 법무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청와대하고 제일 가장 많이 통화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통화가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통화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예. 거의 7월에서 10월 사이에 1000통.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이 해명은 납득이 안 간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의원님은 납득이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새가 검찰의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명확하게는 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예.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예.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우병우 수석으로 인해서 약간의 혜택이라도 본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라도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라인이라고 해서 꼭 특별한 걸 주고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받고 혹은 덕을 봤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아직도 검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그렇군요. 아까 이제 세 가지 큰 줄기라고 하셨어요. 대기업 수사는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아마 국민적 열망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라고 하고 지금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나머지 한 카테고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 인용으로 나왔다.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니까 이제 구속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대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지금 수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3월 10일에서 3일 전에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대선이 5월 초순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약 2달 이제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이 끝난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네, 기업 수사에 집중을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밀어놨다가 그다음 정권이 만약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 정권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설사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검찰에게는 크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소유지라는 단어가 요즘 최근에 특검이 종료되면서 많이 나오는데 공소유지가 무슨 뜻인지는 저희가 그 다른 인터뷰 시간에 듣긴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하는 경우에 이쪽에 남아있는 특검의 파견 검사가 과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동원할 대규모 변호인단을 대응할 수 있겠는가. 공소유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합니까? 네. 어,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특검의 검사가 8명이 남아서 예.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예. 특검보가 또 4명입니다. 충분한 인원인가요?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아주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사실. 아,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도 10명 요청을 했는데 8명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법무부가 특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중앙지검에 예전에 공판부에 있을 경우는 약 20명의 검사들이 거의 중앙지검의 공판을 거의 담당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숫자가 아주 공판을 공소유지를 하기에 아주 부족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공판 과정에서 네.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금 11명에 달하는 변호인 구성했다는데, 주윤선이라든지, 이런, 그 피고인들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끝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자주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시 10분에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어준입니다. 여기 수사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경 1, 2, 3정 있죠. 네네. 탈출하는 방송을 안 했던 걸로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 예, 현장 구조 책임자였죠. 네, 김경일 경정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김경일 경정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이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 치려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구속영장 치지 말라고 했다. 예, 또는 민정수석실에서요. 압력을 네. 넣었다라는 거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등등의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지검장에게. 예, 각각 총장은 지검장한테 전화하고 민정수석은 팀장한테 전화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장은 아예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네, 수사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방해한 겁니다.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해경을 수사하면 그게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그런 인식이 퍼질까봐 아예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과연 현 검찰이 특검이 아니라 이 게이트를 수사하면 제대로 하겠느냐는 걱정과 연결된 거죠, 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사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주민 소환하겠다라고 맞대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이 아니라 이제 광화문에서 치고 있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고 그 유가족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고 이거 정부가 나서서 해준 거예요 그때. 네, 게다가 그분들은 내란이나 피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잖아요. 서울광장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권력 그러니까 청원경찰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걸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강목으로 쫓아낸다니까요. 네, 박 시장도 오랜 기간 참았다라고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 텐트를 철거를 하는데 불법이니까 이제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네,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나오면, 배가 출출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노점상 분들한테 뭘 사먹잖아요. 네, 그렇죠. 오뎅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네. 겨우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출하니까 사먹는데, 이 관련해서 뉴스 하나 있죠. 그거 좀 전해주세요, 일단. 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3일 집회에 나왔던 친박단체가 광화문에 있는 CU 같은 편의점도 이용하지 말고 포장마차도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손님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재밌어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데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운영 자금으로 촛불 자금이 된다라는 거고요. CU는 통진당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또 던킨도너츠는 스스로 촛불 좌파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카카오톡을 돌린다고 다 하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돌렸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뻔했어. 아니 대기업이 무슨 통진당도 해산됐는데 거기다 자금을 대고 촛불 좌파고 외국 기업이거든요. 던킨도너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딸려 있죠. 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마 부대 푸드트럭 대신에 이용하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부대 푸드트럭에는요. 어묵꼬치가 한 개에 3,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광화문 일대에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라고 이 보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부대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가서 먹으라고 그 논리를 세울 게 특별히 없으니까, 왜냐면 더 훨씬 비싸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던키도너츠가 또 거기 있단 말이죠. 거기다 좌파들이고 촛불이고 뭐 통진당이고 막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가짜뉴스처럼 그걸 믿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항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용하는 손님들한테도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통진당에 돈을 보내냐고 막 항의한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장사를 하고 싶으면 이거 와서 엄마 부대에서 하니까 이용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야, 3,000원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애국세라고. 그건 기사에 없던데 저 좀 찾아봤거든요. 애국세래요, 애국세. 그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을 유포하고 있으니까 이건 CU나 던킨도너츠에서 고소고발 해야 됩니다. 예. 예,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도 단순히 잘못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경제적 이권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목적으로. 네네. 죄질이 나쁜 거예요. 자, 참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도 장사를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TV조선 보도인데요. 장시호 씨 발언으로서 보도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밤새도록 검토할 때가 많아서 실시간이 없었다라는 토로를 했다라는 건데요. 장 씨에 따라 최순실 씨는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모든 문건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요. 2-3시간밖에 못 잤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정을 운영한 게 맞아요, 본인이. 네.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라는 게 직접 어딘가 옆에서 본 예. 장시호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예. 국정농단을 불철주야한 건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에너지면. 네, 2-3시간밖에 못 자고 링거까지 네. 맞고. 다만 이제 국정을 돌봤다기보다는 국정 속에 있는 이권을 돌보느라고 네, 실시간이 없었겠죠.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은 국정을 돌보느라 실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다. 예.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상.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도 쉬운 표현만 조언 들었지 문건 준 적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반대되는 증언이 되게 많죠. 사태 초기 미르의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가 네네. 이 얘기하고 딱 일치했었죠. 예. 그때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서가 나왔고 그거를 자신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네. 체크하고 검토하고 했다.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나왔던 이야기 중 일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3.1절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구국기도회가 있었죠. 이 자리에 이스라엘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한 시오니스트들은 무신론자에
구국기도회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사회주의적 국가를 목표로 했었죠. 더구나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에선 랍비들이 성탄절 트리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기를 흔드는 건 거의 반기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날 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은 지난 98년 대선에서 공안정국 만들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했던 안기부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죠. 공산당 귀신을 물리치라고 기도한 그날 주간단체 대표가 바로 그 공산당과 거래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진이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원조 레닌 집권 100주년 행사를 올해 아주 성대하게 준비 중인 러시아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가 이 친박 집회에 나와 왜들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우리나라 개신교들 뭐 다는 아닌데요. 그날 대형교회에 신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받은 몇몇 제보에 따르면 그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광화문 친박 집회 나가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권했고 실제로 이제 버스를 몇십 대씩 대절을 해서 실어 나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도회라고만 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착해서 화를 낸 교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직접 겪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제보 부탁드리고요. 왜 이 대형교회가 이 친박 집회, 친박 단체 이런 관계를 맺는 걸까요? 네, 저 시사인으로도 그런 제보 왔었는데요. 네. 조영기 목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또 대거 구국기도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대고 이동했다라는 그 거죠.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몇몇 제가 받은 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십 대씩 그날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납득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랬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단 말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세교 교주였던 사람하고 특수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그 후계자라고도 했었고 그 아버지 박정희 추도 행사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문화선양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여기 회장님이 내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추도위원이거든요. 여기서 작년에 99주년이라고 수석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도 통화 여러 번 했다. 이것도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차례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도 6차례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는 그랬죠. 예, 예. 해명했었거든요. 전화 직접 건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네. 반박하는 보도인 거죠. 예. 기록이 있으니까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했던, 물론 그때 당시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다른 일반적인 의논사를 의논했다고 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네요. 검찰개혁 하지 말자고. 예, 김 총장이 우리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통화하는 게 바로 검찰개혁 대상이야. 막 이런 얘기.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그런 통화를 했다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해명을 믿어달라고 항상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검찰총장과 그 정도 했으면 그 밑에 담당자들하고 얼마 많이 했겠어요. 네,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겨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요.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넘게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천여 차례. 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10통 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깨어있는 동안
밥 먹고 뭐 잠시 다른 일 하는 거 빼고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건 상사병 상태거든요, 이거는. 하루 1시간씩 매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이 통계치를 따르면 휴일도 없이 계속 했다. 예,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이럴 때 막 시상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기록을 깨는 겁니다. 6개월 동안 570통이었는데요. 여기는 3개월 동안 1000통입니다. 총장님하고는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시상이 떠올랐나 보죠. 예, 문구를 다듬고 그랬을지 않았을까. 게이트 초반부터 본인이 관둘 때까지 10월 20며칠인가 관뒀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네. 그때까지 1000통 해달라고 1000통 이상. 야, 대단하네요. 네, 우전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합쳐서이긴 한데요. 네. 우전수석 쪽입니다. 사랑도 병인양 하여 수준인데. 자,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이 지금 다시 돌려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한테도요. 당시 2014년에 검찰총장이 해경수사 담당했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 걸어서 수사팀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총장이겠네요. 예, 김진태 전 총장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가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세월호 때도 그랬다. 예. 네, 심지어 총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 초반에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충원에서 그 국립현충원에서 그 무속인들 30명하고 굿한다고 작두 타고 그 행사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될 때. 한참 진행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국면도 있고 해서 결국 물레공원은 박정희 동상이 있죠. 동상이 있죠. 예. 거기에 혁명의 사상이 그 싹튼 곳이라고 동상이 있어요. 혁명의 사상이 싹튼 곳이라고. 거기서 실제로 구슬했어요. 30명이. 아, 작두도 탔나요, 정말? 탔어요. 아,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이제 최순실 게이트 묻혀서 이제 뉴스가 잘 안 됐는데 2007년 최순실 게이트 한참 터질 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예, 후보 예. 경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하기 하루 전날에 그때 당선 기원굿 그러니까 2007년 8월 19일이죠. 충남 계룡산 동학산의 오토 캠핑장에서 열렸다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 쪽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워낙 그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혔죠.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어요. 경기 북부에 있는 굿당에서 박근혜 당선 기원 작두굿이 열렸다. 이때 또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묻혔고. 이 다른 추도식, 다른 박정희 추도식도 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그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에서 보면 가장 멀리할 후보, 대통령인데 왜 가까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제보를 주시거나 저희도 전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는요? 네, 지난해 8월 꾸려졌던 윤곽금 팀장의 검찰 특별수사팀이요.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압수수색을 할 때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은 물론이고요. 휴대전화, 사무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요.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특검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하겠냐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죠. 이게 재밌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작년 8월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에. 예,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며 압수수색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특별감찰관의 의뢰 민정수석을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의뢰한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렇죠. 기밀 누설했다고 하면서요.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이유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검찰은 그때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휴대전화도 안 했고 사무실도 안 했고 집도 안 했고 어디든지 안 했고 예, 심지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겁니다. 예. 예. 텅텅 특검도 초반에 그래서 텅텅 비어 있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근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관련 뉴스죠. 네. 이거 외에도 또 우병우 민정